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형주 전 국회의원, 이두화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가장 큰 뉴스는 뭐니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법원 판단입니다. 첫 번째 판단이기도 하고요. 역시 핵심 쟁점은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이 판사 사찰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재판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아닐까 싶은데 두 분께 아주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판사 사찰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두 양쪽의 변호사들이 주장한 것처럼 하나는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가졌느냐, 말하자면 예. 지금 현재의 직무 배제 과정에서 실제로 윤 총장한테 그런 어떤 질문을 한 적이 있느냐, 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 그런 측면하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개인의 측면이기도 하지만 공익적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내용적으로 들어가서야 실제로 보면 엄격하게 사찰이 불법적인 사찰이 있어서 실제로 말하자면 직무 범위 밖의 일을 했다든지 네. 내용적인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일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소가 이익이 되느냐, 즉 내일이나 모레 있을 판단이 이미 어느 정도 2, 3일 내에 이 사람의 직무와 관련된 아주 엄격한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원대 복귀한다는 그 자체 이 재판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실익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소의 이익이라고 하는 실익의 차원에서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용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충분히 기각이 될 수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의원님.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법조인이 봤을 때는 이게 행정소송, 그것도 집행정지 신청이니까 거기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소송 본안이면 직무 배제가 이제 위법하냐 이런 것도 따지고 행정 절차가 정당했냐 이런 것도 따지겠는데요. 이제 집행정지라는 거를 할 만하냐. 직무 배제라는 걸 했는데 그 직무 배제 처분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지위를 정하는 이제 며칠간이라도 일주일, 이주일이 될지 이틀이 될지 알 네. 수가 없지만 저쪽 변호사는 이틀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네. 이제 어느 정도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집행 정지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느냐 이걸 살펴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내용,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이런 임시 재판을 할 때는요. 보는 게 절차가 정당했냐를 많이 봐요. 예. 왜냐하면 이런 한 번만 딱 변론 기일을 열어서 재판을 하고 그다음에 아주 단기간에 이제 이거를 결정을 내리는 거는요. 그 본질에 그렇게 깊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재판이고 본안 소송에서 본질을 깊이 들어가면 되니까 이 징계는 아직 안 했잖아요. 근데 징계는 안 했기 때문에 징계 조사만 했죠. 네. 징계심의위원회는 2일 날 처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이 그날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 추미애 장관 쪽의 대리인은 이틀 후에 뭐 결정이 난다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징계위원회를 해봐야 아는 거지 심의위원회를. 그리고 보통 그 장관에 대해서 장관급이죠.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뭐 검사장이라 하더라도 그렇고 검사라 하더라도 징계를 할 때는요. 첫 번째 징계 기일에서 심의 기일에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날 네. 결정이 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며칠이라도 일주일, 이주일이라도 있을 거냐. 그리고 이틀 만에 결정이 난다고 이제 그쪽 대리는 얘기해서 뭐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러는데 법원이 그 부분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정상적인 절차라면 이틀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느냐 아니면 징계 조사 절차에서 위법성이 있느냐 이걸 많이 볼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판사 혐의, 사찰 혐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본안 소송에서 그렇죠. 네. 정당성을 네. 따져볼 것이고 과연 이 결정을 하는 데서 추장관의 결정이 절차적으로 적합했느냐 이 부분을 좀 유익 있게 보고 이런 것들이 판결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두 분의 말씀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네. 관련해서 저희 그러면 이번엔 국회 연결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행정 사건에서는 보통 이런 식의 집행 정지는 좀 받아주는 경우가 많은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저도 그래서 취재를 해봤죠. 취재를 해가지고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행정소송 얘기를 해봤더니 사실은 이렇게 직무 정지에 대해서 직무 배제나 직무 정지를 하고 이걸 집행 정지를 하면 예. 사실은 이제 재판을 한 번만 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재판을 한 번만 하고 결론을 내리니까 보통 한 1, 2주는 걸려요. 예, 예. 근데 이번엔 되게
되게 빨리 기일이 잡혔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법원에서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1, 2주는 걸리는데 1, 2주 동안 법원이 저 사람이 직무를 계속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이제 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도 아니면 그냥 직무 배제나 정지가 된 상태가 나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1, 2주 동안 내가 결정 내릴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하는 게 손해가 적겠다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직권으로 내가 결정 내릴 때까지는 직무를 하게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사안은 너무 논란이 많이 되고 장관과 총장이 붙은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원이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하는 걸 못하니까 기일을 빨리 잡은 것 같아요. 빨리 결정을 내려서 공백을 짧게 해주겠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보통은 이제 직무 정지를 할 때는 직무 정지에 대해서는 보통 받아주는 예가 많습니다. 김 의원님, 검찰 내부에서 계속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는 고검장들, 지검장들, 평검사들까지에 이어서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검찰 이제 대검 차장, 조남관 차장도 추 장관한테 좀 한 발짝만 물러나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이번 징계가 좀 추 장관이 좀 과했다라는 쪽으로 검사들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집단 이기주의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검찰 내부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건지 그 속내가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우리가 이제 2005년, 6년에 있었던 소위 사개특위가 금금 수사권 조정할 때도 굉장히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었고 최동욱 총장 때도 평검사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것과의 좀 차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개특위 같은 경우는 자기의 권한들이 축소되는 데 대한 집단적인 반발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사실은 절차적 정당성을 너무 무리해서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하나의 단계들을 밟아가야 되는데 우선 먼저 던지고 그다음에 수사하는 이런 말하자면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이건 매우 무리한 방식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면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1,780여 명 가까이 된 평검사 140여 명의 중간 고급 간부들이 거의 다의 검사들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또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말하자면 검찰개혁위원들조차도 이건 너무 말하자면 지나치게 좀 원칙이나 속도를 너무 빨리 가고 있다.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들은 검찰 스스로가 조남관 직무대행조차도 그런 문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징계를 하더라도 조금의 절차적 정당성을 더 지켰으면 좋겠다. 법과 원칙에 따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관련돼서 우리 방현덕 기자가 소개한 것처럼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지사 비록 오차 범위 내이지만 이렇게 3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앞서서 직무정지에 대한 이유 중에 직접적인 저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본인을 빼달라 이런 어필을 하지 않은 것이 정치 참여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직무정지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해석을 내놨는데 전반적으로 저 결과도 그렇고요. 뭐 일련의 사항들에 대해서 이두화 의원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사실은 이제 검찰 출신이나 지금 검찰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나 검찰 출신 법조인이 정치인으로 전환할 때 이제 사실 제일 어려움이 강자의 이미지라는 게 어렵죠. 우리 국민들은 강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 검찰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박해받는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국민들한테 일정 부분 그런 그 지지를 얻는 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검사들이 뭐 97%니 98%니 이제 지지를 한다. 추미애 장관이 직무 배제를 한 게 부적절하다. 위법 부당하니까 재고해달라고 간곡히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사들은 뭐 조직 이기주의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여기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또 주목해야 될 게
대한변협이에요. 대한변협은 검사들이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거나 반발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옹호해주지 않았어요, 별로. 검사랑 법관들이 뭘 그렇게 이제 법관이랑 변호사들이 검사 편을 들겠어요. 뭐 이제 중수부를 폐지한다,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뭔가 이제 검찰이 조직 이기주의로 행동을 할 때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편을 안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고 그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어요. 성명서를 네.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여론들하고 같은 눈높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검사들뿐만 아니라 검찰의 일반직 사무국장들이 다 연대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한다. 추미애 장관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데 검찰 일반직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목소리를 낸 적도 별로 없어요. 근데 검찰 일반직은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에 있어서 양대 축이거든요. 우리가 검사만 주로 얘기를 하지만 검찰 일반직도 검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검찰 조직의 아주 중요한 그 한 축인데 이분들이 또 다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인들하고 비슷한 그 눈높이가 아닌가 저희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국민들의 지지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와닿지 않는 거 아닌가. 만약 검찰 개혁은 모든 국민들한테 여론조사 해보면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지해요. 네.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으로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호응을 못 얻는 거죠. 왜냐하면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해서 박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이제 국민들이 하게 된 것 같은 게요. 인권 옹호를 계속 주장하는데 한동훈 방지법이 위헌적이라고 막 변협 참여연대 다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인권 옹호라는 검찰 개혁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찰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 때 지금 감찰위원회 설치해가지고 외부 인사 많이 들여와서 꼭 감찰위원회 자문 받아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달 초에 그 개정했잖아요. 그리고 감찰위원회 자문 안 받고 지금 이런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검찰에 있어서 개혁이라고 내세웠던 여러 조치들이 후퇴하고 있는 걸 보니까 국민들이 추미애 장관이 하는 행동은 검찰 개혁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반사적인 효과를 윤석열 총장이 받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추미애 장관이 계속해서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손상됐다. 이제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라는 식으로 윤석열 총장을 비판해 왔는데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이번에 또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도 징계위도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나 추미애 장관이 어떤 식의 스탠스를 앞으로 취해야 한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뭐 그런 생각보다는 뭐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빨리 내일 모레 징계가 순탄히 열려서 예. 빨리 징계 처리를 해서 대통령이 그걸 승인을 해서 좀 징계 잠잠해지게. 해임을 네.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또 공교롭게도 추미애 장관도 여론조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입장이 또 난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좀 더 강하게 말하자면 여론조사에 나를 뭐 윤 총장도 이미 자기도 넣지 말라는 얘기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중앙선관위 해석에 따라서도 우리가 여론조사 기관에 대고 누구는 넣어라 누구는 넣지 마라 얘기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 상황에서 본인도 난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네. 이제 본인 스스로라도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으로라도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한다라는 액션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네. 그런 생각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그냥 정치적 액션에 불과한 것이지 예.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막을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런 여론의 추이보다는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그 이후에 오는 후폭풍 과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났을 때 윤석열 총장이 지니는 정치적 행보의 가능성 예. 또 그것이 더 말하자면 뭐 지지율을 높여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만약에 이제 뭐 징계위에서 사퇴 쪽으로 결론이 난다. 아예 해임적으로 저는 결론이 난다. 기본적으로 윤 총장은 어쨌든 본안 소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자리를 징계했다고 바로 나는 정치하겠다 이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소위 공무원법에 관련해서는 말하자면 징계를 당하더라도 대통령 출마할 수가 있어요. 다만 문제는 검찰총장이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국민들한테 용납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자기가 어떤 법적인 일을 하다가
바로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그 다음 차원에서는 여론조사의 내용이 또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또한 뭐 전례가 없었던 일인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지난 27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마 아는 분들이 많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게 처음부터 시위를 하겠다라고 광고를 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이게 대통령에게 질의서만 전달하고 다시 국회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7시간이나 기다리게 하면서 문전박대를 하니까 네. 이제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시위를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전에 국민의힘이 해왔던 시위와는 좀 양상이 다른 것 같은데 국민들에게 이번에는 호응을 얻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의석수가 많지 않은 야당의 비애가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예. 같다라는 게 굉장히 예, 국민께서는 진짜 섭섭하게 제가 들을 것 같아요. 마음이 그렇습니까? 좀 찡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날씨도 이제 또 추워졌잖아요. 좀 네. 이제 수능이 다가와서 그런지 날씨도 추워졌는데 그리고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보통 때보다는 의석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당번도 빨리 오는 거죠. 1인 시위하고 있으려면 힘들고 네. 이런데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에는 명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요새는 정치에서 명분이란 말을 저희가 많이 하지 않고 있는데 정치는 실리뿐만 아니라 명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기도 한데 사실은 여기에는 명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뭐 이제 법관 문건, 판사 문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있는데 사실 추미애 장관의 이런 직무 배제 행위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징계 청구 여기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건 거의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적법 절차라는 게 헌법상에 너무너무 중요한 원칙이에요. 네. 왜냐하면요. 법원에서 재판을 하든 검찰이 수사를 하든 사실 진실이나 이런 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대 법치주의라는 게 적법 절차를 지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게 만들자. 이게 법치주의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은 그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걸 실현하려고 하고 거기에 그걸 지키려고 이제 사실은 뭐 목숨을 걸진 않더라도 건강을 걸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적법 절차에서 밀리면 안 된다. 그리고 예. 이게 적법 절차라는 명분이 있다는 거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게 판사 문건이라는 얘기만 자꾸 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판사들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도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사실은 이제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뭐 리스트가 있네 없네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었네 없었네 지금도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관들은 이런 데 예민하고 우리 국민들도 일제시대부터 요인 사찰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찰이란 말에 대해서는 거의 국민적인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적법 절차의 문제고 그 문건 자체도 작성한 사람부터 해서 뭐 여러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검사들이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불법적인 게 아니고 사찰이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적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국민들도 꼭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이 예.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서서 1인 시위하는 게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지난 패스트트랙 전국 한 1년 전이죠. 그때도 겨울에 저런 밖에서 장외투쟁을 하면서 이게 사실상 또 4.15 총선까지 지나면서 별로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게 여야의 판단, 지배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앞으로 또 대응 수위를 저렇게 계속해서 장외투쟁을 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논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가 예. 오히려 오르는 올랐습니다. 아주 작은 예. 부분이지만 그것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전국이라는 것도 있지만 야당이 지켜봐야 될 것은 물론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예. 현재 예산 전국에 있어서 어떻게 좀 더 예산을 빨리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줄 것이냐의 네. 문제라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공수처장의 선출에 있어서도 변협 회장이 얘기했듯이 5표 받은 사람이 2사람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일정 정도는 협조할 건 협조하고 강하게 비판할 건 비판하는 이런 부분으로 좀 나아간다면 훨씬
말하자면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진정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계속 저항만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1인 릴레이 아주 추운 곳에 하면서도 그 효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영주 의원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제 내년 3월이면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되죠.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 임기 절반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에 이낙연 대표 하면 요즘 말로 뭐 엄근진 해갖고 엄중하고 진지하고 근엄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목소리들 현안마다 굉장히 높이는 모습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정조사 부분이 불거지면서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언급을 했지만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변화들 그리고 이를 지금의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또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될지도 고민스러운 지점일 것 같습니다. 본인의 지금 지지율도 그런 얘기도 있었죠. 트렌드가 중요하다. 근데 트렌드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분명히 아프게 받아안아야 될 것이고 당에 오셔가지고 너무 당 대표로서 청와대하고 말하자면 호흡을 같이 하는데 입장을 하다 보니까 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기 포지션을 좀 잃어가는 모습들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본인한테 고민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의 대표로 오셔서 더 치고 나가지 못하고 거의 답보 상태에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오히려 국정조사를 바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당에서 더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검토해 보라. 이런 정도로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영역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격리되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이나 이런 걸 느껴서 그런지 조금 그런 부분들에 좀 다시 벗어나서 원래 국민들이 좋아했던 자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리적 압박감도 김 의원께서 보이시기에 조금 느껴지십니까? 격리가 되고 있고 자기 지지율은 답보 상태고 어느 지지율은 심지어 말하자면 그 윤 총장하고 1대1 대결에서 이재명 지사는 윤 총장한테 이겼는데 본인은 지는 조사가 나오면 본인 입장이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으로는 굉장히 의연하다라고 하더라도 신경이 안 쓸 수가 그리고 없는 또 상황이군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스탠스가 굉장히 당과 호흡을 많이 할수록 이게 자기한테 불리할 수 있고 당에서의 리더십은 만들어지는데 전체를 보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년 4월까지가 임기인데 중도 확장 그리고 외연 확장하겠다라고 지금 내걸긴 했는데 당 내부에서도 발목 여러 번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원을 보강하거나 비대위원을 교체하자 뭐 이런 정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비대위나 이렇게 지도 체제를 지금 바꾸기는 어려워요. 네. 이제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보궐선거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12월 8일인가요? 이제 그게 예비 후보 등록일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는 선거 모드로 돌입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부의 그 힘을 너무 빼는 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선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비대위원을 보강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아마 이 문제는 지금 윤석열 추미애 이 블랙홀에 거의 빨려들다가 제 생각에 선대위로 그냥 이렇게 교체가 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강하고 이제 교체하고 그렇게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을까 싶고요. 당에서도 지금 힘을 모아야 할 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번 주는 윤석열 위크라고 하죠. 윤석열 위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본안 소송도 남아 있고 12월 내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때 또 우리가 입법을 해서 노력을 해도 사실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런 것도 있는데 김영주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문제라든가 아니면 민생 입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눈앞에 여러 가지 12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일단 힘을 모으고 선대위 체제로 보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의원, 이도하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